예, 긴장의 5월을 보내고 있는데요. 휴일을 지나고 나서 오늘의 흐름들은 좋습니다. 오늘 시황 해설은 교보증권 김영렬 리서치센터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주제는 5월이 전반적으로 좀 조정이지만 비중 확대 의견이 많아서요. 그린라이트란 뭐 초록색 신호등을 얘기하는 거겠죠. 아마 김영렬 센터장님 방송 내용이나 이런 데서 좀 카피를 따온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은 고용지표라든지 빅테크 실적이 좋으면서 주가가 좀 올랐는데요. 네네. 결국 이제 금리나 물가보다는 경기에 대한 우려들이 큰 것 같은데 경기 침체 우려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지금 펀더멘탈에 대한 시각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네. 경기가 하방 압력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고 좀 더 구체적인 침체 신호는 우리가 곧 발견될 것이다.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 측면에서도 좀 낮아진 눈높이와 비교해서는 많이 개선된 부분 등은 있는데 그래도 지금 1분기의 실적 부진이 최소한 2분기까지는 이어질 것이다라는 컨센서스도 크게 바뀌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문제는 자산 시장에서의 반응이 더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시장의 이런 기대감 등이 어느 정도 가격에는 선반영되는 상태이니까 이런 구체적인 침체 이유 등이 등장을 하게 된다라면은 오히려 사야 되지 않겠냐. 이 심리 자체가 워낙 강하다라는 거죠. 네. 그것이 이제 오히려 국내 증시와 글로벌 주식시장을 지탱해주는 힘이 되는데 이 지탱해주는 힘이 강하다 보니까 생기는 좀 부작용 중에 하나가 그렇게 저가 매력을 시장에서는 어필하기가 어렵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시장은 계속적으로 변동성을 조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지난 4월 말과 또 5월 초에 미국 금융불안 이슈 등이 다시 또 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요소 등이 다시 한번 또 시장에선 제기가 되었을 때 과연 투자자들이 기존의 입장을 유지할 것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있을 수 있는 시장의 우려들을 먼저 좀 보고 전략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여쭤봤는데 시장은 뭐래도 마일드한, 그러니까 완만한 침체로 미국은 보는 것 같고요. 그 밖에 이제 또 여름, 2분기, 3분기를 지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악재는 어떤 것들인가요? 사실 벌써 이제 시장 참여자들의 시각이 얼마나 다르냐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지난주 이제 5월 FOMC에서 금리를 인상을 했고 이것이 마지막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은 이제 어느 정도 중론에 모여 있습니다. 문제는 투자자들은 이제 곧 금리를 내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소위 동상이몽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그리고 그죠? 정책 당국은 연내에는 인하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우선은 그 중앙은행의 의지가 더 강하고 이 시나리오를 따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정책 당국이 연내 인하가 없다라고 보는 것은 경기 침체는 오겠지만은 그 경기 침체가 상당히 연착륙일 것이다. 라는 것을 가정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투자자들은 인하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벌써 이렇게 드러낸다는 것은 어떤 실물 경제가 통제 불가능한 침체 요인과 마주하게 됐을 때 인하를 하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구체적인 인하의 신호가 감지된다라면은 그때는 시장의 분위기가 많이 공포스러울 것이다. 이거를 좀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3월 금융불안 이슈가 등장한 시점에 결국 고금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우리가 점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고금리의 환경에서 각 경제 주체들에 대한 상황을 우리가 진단하는 것이 중요한데 경제 주체라고 하면은 정부와 기업, 가계 이렇게 세 수로 나눠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정부 부분에 대한 이 고금리 환경에 미치는 영향들을 생각해 보면 과연 공공부처에 대한 관리 능력이 있느냐? 그러니까 자꾸 요즘 미국의 디폴트 이슈 등의 얘기가 등장하는 것은 이런 고금리 상황에서 정부의 부채 관리 능력과 재정 관리 능력은 있는지를 점검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거든요. 미국이 잘못되지는 않겠죠. 하지만 재정 관리에 부실한 기업들은 결국 가까운 시일 내에 뭔가 문제점을 드러낼 수 있는 여지 등이 있다는 겁니다. 채무 불이행 이슈가 등장할 수도 있고 신용 등급 강등 이슈가 등장할 수도 있다는 점이죠. 다음 기업들로 넘어가면 기업들은 실적만 내면 그만이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높은 금리가 유지되다 보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자꾸 말라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거거든요. 그러면 자본 확충을 위해서 이들이 쓸 수 있는 카드 등은 무엇인가? 과연 비싼 금리의 채권을 발행할 것인지 아니면 유통시장에서 직접 금융 등을 통한 자본 확충을 가게 될지 이 두 가지의 선택 경로에 따라서 기업 가치는 달라질 수 있는 여지 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를 체크하는 것이 최소한 2분기 실적까지는 이어질 수 있는 여지 등이 있기 때문에 이번
미국 금융불안 이슈가 재발한 이유 중에 하나도 1분기 재무제표를 들여다보니까 은행들에서 돈이 얼마나 빠져나갔는지가 보였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똑같은 현상이 2분기 중에서도 또 한 번 점검받게 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는 겁니다. 네. 가계 역시 고용 불안 이슈 등에 직면하게 되면 시장은 다시 한번 요동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경제 주체들에 미치는 영향 등을 체크하는 것이 좀 더 중요한 시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걸 제가 조금 정리해 보면요. 오늘 아침 기사에도 1분기 국내 기업들 실적도 시장 기대치 대비 나쁘지 않았다. 실적 바닥론 얘기도 나옵니다만 1분기 가지고 실적 바닥 얘기하기는 센터장님 말씀하신 제가 뉘앙스로 해석하면 조금 이르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2분기쯤은 확인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미국에서 이제 연준과 시장의 동상이몽 금리 인하에 대한 그 시각차도 좀 우려가 있고 또 하나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게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아닙니까? 네, 뭐 그렇습니다. 2월 초가 뭐 데드라인이 될 것이라는 엑스데이트도 얘기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사실 뭐 네. 미국 부채 문제를 가지고 걱정하는 것은 네. 뭐 좀 너무 과한 그런가요? 부분이 될 수도 예. 있죠. 이것을 선뜻 건드릴 수도 없는 부분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문제를 기준으로 다른 선진국들에 대한 어떤 재정 상황과 공급 부채 부분을 상대 비교 등을 통해서 이제 시장에서는 평가할 수 있는 여지 등이 생긴다라는 네. 거죠. 그리고 또 여기서 또 하나 미치는 영향은 금융시장에서 미치는 영향입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의 높은 금리가 물가를 잡고 나면은 진정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선진국들의 부채 관리가 쏙 매끄럽지 못하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은 앞으로는 시장 금리가 저금리로 회귀한다라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는 채권 시장에서의 예상 가능한 밸류에이션 그리고 기대 수익률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잣대를 적용해야 될 필요도 생긴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단편적으로 이 문제를 수습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상황만을 가지고 네. 이 이슈를 바라보시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点것 같습니다. 2011년에 트라우마가 좀 있어가고요. 미국의 그렇죠. 부채 한도 우려를 계속 지금 이제 신경 쓰고 있는 건데 그보다 좀 넓게 이제 포괄적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지금 이제 리서치 센터는 항상 먼저 가지 않습니까? 새해 이제 내년 자료도 한 요즘은 10월, 11월 쓰시고 요즘 애널리스트들은 이제 하반기 전략 열심히 써서 내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5월 흐름들은 전반적으로 좀 조정? 예, 조정 시의 매수 전략이시죠? 네, 우선 조정시 매수 전략은 바뀌지는 않는데요. 문제는 상단이 조금은 많이 막혀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이 얘기는 기대 수익률이 상당히 낮은 구간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오를 것이 확실하다라고 하면 일찍 들어가도 상관은 없겠죠. 하지만 상단이 막혀 있다라는 점을 전제해서 봤을 때는 우리가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들 수가 네. 있는데요. 지금 자료 화면에서는 우리 코스피와 PBR 밴드 추이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코스피 2,500을 기준으로 현재 12개월 예상 이익 기준 PBR은 한 0.95배 정도가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아직은 1배는 도달하고 있지는 못해요. 그래서 절대적인 저평가 상황은 약간은 해소는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시장 전문가들이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오를 수가 있다. 그래서 PBR 1배를 상회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밴드 상황에서 코스피가 PBR 1배를 넘어섰었던 시기는 역사적으로 딱 두 차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경기 확장과 기업들의 이익이 증가하던 구간, 아니면 수출이 확장하던 구간, 아니면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크지는 않지만 통화정책과 유동성 환경이 우호적이어서 그 프리미엄을 누렸었던 시간만이 바로 해당되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상황에는 하반기에 수출 개선이라든지 실적이 소폭 개선된다라는 징후 등이 있다 뿐이지 이것이 역사적인 실적이 나올 거다라는 신뢰를 갖고 있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높은 물가 환경이 바뀌지 않았잖아요. 이 얘기는 생산 비용이 여전히 높다라는 건데 기업들의 이익 마진이 그렇게 빠르게 개선되고 있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바닥을 지나쳤을지는 모르겠지만 본격적인 확장 국면의 시작이다라고 단언하기는 조금 이 시기에 이른 상황인 만큼 상단에 대한 제약이 상당히 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전에는 지난 한 몇 년 사이는 오를 때 따라 붙으면은 수익이 나는 확률이 상당히 높았었지만 지금은 그런 대응 전략을 가져갔을 때는 예전과 비교했을 때 특히 유동성이 풍부했었던 시기와 비교해서
수익에 대한 확률이 많이 낮아져 있다는 점을 전제해서 철저하게 조정시 저가 매수로 한정짓는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상단이 막혀 있다는 얘기는 좀 5월에 좀 국한된 얘기입니까? 아니면 하반기 전체를 봤을 때도 비슷한 맥락이신가요? 하반기 전체라고 네. 봐도 큰 이견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현 위치에서 주식의 밸류에이션 매력을 높이기 위한 또 다른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금리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전히 금리가 떨어지고 있지가 않아요. 금리가 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시장에 주식도 저평가라고 하지만은 채권이 더 저평가인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순서적으로 봤을 때는 채권의 저평가가 해소된 다음에 그 다음에 바톤을 주식 쪽이 이어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시기적으로 놓고 본다면 하반기는 조금 빠르다라는 거죠. 네. 비싸게 사는 전략이 있고 싸게 사는 전략이 있죠. 비싸게 네, 사면서 수익을 막 내는 그런 장은 아닌 것 같다. 그죠? 네, 그렇죠. 예. 싸게 사서 기대치를 좀 낮추면서 수익을 내는 그런 전략을 말씀하셨고요. 섹터 얘기 가기 전에 이제 글로벌 어떤 헤게모니, 미중 간의 갈등 사이에서 우리가 끼어 있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중국이 미국에 가지 못하면서 2차 전지라든지 뭐 태양광이라든지 산업재라든지 우리가 이제 긍정적으로 혜택을 받는 측면이 있고요. 중국하고의 관계가 이제 엮이기 때문에 그 악재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좀 저울질해 주시면 어떨까요? 뭐 현재로서는 어떤 중국과에 대한 어떤 관계 복원 쪽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네. 오히려 미국 쪽. 그 일자리와 그리고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지금은 투자 쪽에 뭔가 좀 더 오리엔트 되어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수익도 사실 그런 부분에서 더 많이 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 해당되는 분야가 대부분 자본재 쪽에 해당되는 분야거든요. 또 자본재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는 경쟁이 치열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글로벌 기업들 사이에서는 경쟁이 치열할 수 있는데 그거를 통상 법안 등으로 지금 많이 순화시켜주고 막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자본재란 투자가 이루어지는 예를 들면 뭐 소비재의 반대편에 그렇죠. 이렇게 소재라든지 세분되는 거죠. 산업재라든지 뭐 기계나라든가 아니면 뭐 화학이나 이런 네. 부분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지금 중국에게 기대했었던 거는 리오프닝 이후의 기대감들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그렇죠. 쪽으로 큐가 늘어갈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요. 안 왔었으니까. 그런데 큐가 늘어나는지는 모르겠는데 문제는 경쟁은 더 치열해졌다는 겁니다. 우리 기업들이 과거에 중국 소비자들이 과연 우리 제품 등을 예전만큼 열광해서 좋아하게 될까요?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거를 쓰지 않으면서 로컬 기업들로서 많이 대체하는 상황이 들어왔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많은 마케팅 비용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 얘기는 예전과 같은 수익성을 복원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여지 등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선택과 집중에 대한 문제를 놓고 본다라면은 중국의 소비 쪽에 기대를 갖기보다는 오히려 중국의 투자, 글로벌 투자 쪽에 대한 방향에서 투자의 힌트를 찾는 부분 등이 오히려 나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섹터나 종목 얘기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철저하게 좀 싸게 사는 전략을 밑바닥에 좀 깔고요. 매달 자료를 내시면서 그 달에 이제 가상 모델 포트폴리오란 30개 종목을 구성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넣고 빼고 하는데 지금 5월에 그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인가요? 네, 뭐 지금 시장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네. 내용들을 대부분 언급을 드렸었고요. 네. 특히 자본재 부분과 우리 경제의 기여도가 높은 분야에 대해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라 보고 지난달서부터는 약간은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을 조금씩은 줄여가고 있습니다. 뭐 해당되는 분야를 비관적으로 봐서라기보다는 다른 쪽도 이제는 조금 채워내야 될 필요성이 커진다라는 거죠. 특히 IT 부분을 조금 좀 확장해서 바라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단편적으로 우리가 반도체만으로 우리가 한정돼서 볼 부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캐페스 투자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 등이 좀 더 많아진다라는 거죠. 또한 최근에 공급망 개편 관련된 사항으로 우리가 2차 전지에 대한 수혜 등을 많이 우리가 논의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공급망 개편이 계속되다 보면은 결국에는 디맨드 체인에 대한 변화 등도 필요할 수밖에는 없고 효율적인 수요 환경, 디맨드 체인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가장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경제 시스템 내에서의 역할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 3분기 중에는 어떤 특정 섹터가 어떤 매크로 자체를 조금 선도한다라는 느낌보다는 밸런스를 조금 다 맞춰가는 차원에서에 대한 대응 전략을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 더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두에게 지금은 조금
기회가 제공되고 있다는 점이죠. 예. 그래서 어느 한쪽에 대한 쏠림 쪽은 사실 지난 1분기까지는 명확했는데 2분기부터는 조금 두루두루 관심을 가져두고 가급적이면 퀄러티 자산에 대한 웨이트를 높이는 그 업종 내에서 대표주가 무엇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자세에서 어떤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쏠림 현상이 뭐 쏠리는 쪽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좋긴 하지만요. 뭐 그렇습니다. 예, 근데 네. 이제 시장이 또 너무 쏠림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가는 게 좋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주 또 미국의 물가 지표 발표됩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남은 5월에 좀 아까 이제 부채 한도도 얘기해 주셨는데요. 좀 눈여겨봐야 될 그 포인트만 좀 정리해 주고 가세요. 네,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거는 금리에 대한 변화가 가장 중요해 보이고요. 네. 특히 최근 3개월 기준 미국채 금리가 잘 안 빠지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그 디폴트 관련된 이슈 등에 대해서 썩 자유롭지 못하다는 부분이니까 그 영향을 우리가 진단해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또 환율도 상당히 최근에는 조금 복잡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적인 요소, 최근에 달러도 약세인 상황이 계속되는 과 동시에 원화 약세까지도 약세고요. 조금 더 심화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글로벌 투자자들 사이에서 어떤 기초 체력에 대한 진단을 지금 점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반기에 그에 대한 리밸런싱이 발생될 수 있는 여지 등이 있다는 상황인 만큼 5월 말까지 시장의 힌트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는 금리와 그리고 환율 동향을 조금 더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수의 위치적으로만 놓고 본다라면 코스피 2,500은 그렇게 매력적인 구간이다라 볼 수는 없습니다. 조금 더 매력적인 가격대가 형성될 때까지 조금 좀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자세가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제가 최근에도 제안 드리는 부분은 오히려 이런 구간에는 현금 비중을 가지고 나서 리스크를 관리하기보다는 현금과 채권을 동시에 보유함으로써 내가 만약에 채권 쪽에서 수익이 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채권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시그널로 해석하는 부분 등이 필요하지 지금은 현금을 너무 많이 갖고 있다 보면은 오히려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을 때 적시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좀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근데 개인들이 채권을 실제로 이렇게 기관처럼 이렇게 포트를 변경해서 샀다가 줄였다 하기 좀 어렵잖아요. 충분히 지금 채권 관련된 ETF 등이 있기 때문에 네. 이를 조금 더 활용하시는 부분 등이 중요하고요. 이제는 개인 투자자들도 활용할 수 있는 수단들이 충분히 많아요. 예. 단지 안 해봤기 때문에 어색하다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작은 금액이라도 대응을 해보신다면 어떠한 느낌이신지 조금씩 이해가 빨라지시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예, 우리에게 ETF가 있군요. 그동안에 예를 들면 그런 경우에는 뭐 채권형 펀드를 사야 되는데 그렇죠. 네. 뭐 수수료도 많고 그죠. 옮기기도 어려웠는데 ETF라는 또 자산이 있네요. 예, 오늘 시황의 해설은 교보증권 김영렬 리서치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